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늘 한독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정 2인자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비상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이를 견제하지 않고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계엄 선포문의 절차적 하자를 사후에 보완하려고 한 점,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위증했다는 혐의까지 포함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말 선고를 예고했는데요.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판결을 받게 되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중요한 선고일 텐데요. 내년 1월 법원의 판단 지켜봐야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다들 또 음악 크게 듣네. 차에서 다들 이렇게 들어요. 그럼 경고음도 못 듣고 위험해. 네네, 알았어요. 당신을 아끼는 잔소리처럼 당신을 지키는 현대 SUV 2016 투싼은 모든 트림에 꼭 필요한 지능형 안전사양이 기본. 미래 에셋 미래 에셋 투자는 미래 에셋 글로벌 자산 배분 디지털 현금 투자는 다 미래 에셋 증권.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월 26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에서는 자동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김필수의 차필 귀정 준비돼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2025년 올 한 해 안동시의 이슈를 정리합니다. 잠시 후 안동시 공보실 김주연 주무관과 이야기 나누고요. 이어서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리서치온에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김필수의 차필 귀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 연결해 이야기 나눕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경기도 부천시 제1시장에서 트럭 돌질 사고로 18명이 사상을 당하는 아주 큰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게 페달 오조작이 원인이었는데 요사이 이런 유형의 사고가 잦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미 이전에도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즉 페달 오조작이라는 것은 운전자가 브레이크라 생각하고 밟았는데 가속 페달을 밟은 거죠. 그래서 차가 급가속이 되면서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을 페달 오조작이라고 그러는데, 이 페달 오조작이라는 것이 주로 이제 고령 운전자들 기기 조정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페달 오조작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초보 운전자도 많고, 또 일반 베테랑 운전자라 하더라도 마음이 급하고 여유가 없고 다른 생각할 때 잘못 밟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페달 오조작은 전 연령층에 걸쳐서 생기는 가장 큰 사고고, 그걸로 인해서 사망자까지 발생하고 있는 게 요즘 추세고 국내에서 지금 급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운전자가 실수했다 이런 식으로 단순화되곤 하는데요. 이 원인은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여러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자동차에 대한 첨단 안전장치도 장착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결국은 운전은 사람이 하거든요. 운전자가 얼마만큼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여서 한 템포 느린 여유 있는 운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마음이 급하면은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고요. 네. 또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라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페달 오조작이라는 게 결론으로 나와서 전체적인 이 원인이다 이렇게 보이지만 그 전에 근본적인 원인은 한번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더 이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 제고가 운전자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사실 여기에는 우리나라 운전면허 제도도 일조를 하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 운전면허가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낙후된 구조고 후진국형입니다. 13시간 이론적으로 하루 반이면 면허를 딸 수가 있어요. 근데 뭐 호주 2년, 독일 3년 걸리고요. 정식 면허까지. 뭐 멀리 찾아볼 필요 없어요. 이웃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60시간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13시간이래도요. 그러니까 네. 이 상태에서 차에 대한 시스템을 제대로 배운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그냥 본능적으로 하나하나 위험한 요소를 겪으면서 이런 요소가 우리나라의 운전면허 제도라는 측면에서 이런 단체부터 시작해서 급발진, 페달 오조작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민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 자동 변속기의 뒤 위치 구조가 문제다 이런 지적도 하던데요. 정확히 이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뭐 자동차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자동 변속기라는 것이 우리가 운전을 할 때 가장 편하게 쓰는 변속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중요한 건 그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칼럼 쓰고 여러 가지 위험성에 대해서 이 경고한 건데 페달 오조작이 원인이지만은 그 전에 왜 페달 오조작이 됐는지를 보게 되면은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애청자분들도 한두 번 있으십니다. 실수가.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나온 사고는 아파트에서 부인이 출근하는 남편한테 쓰레기 버려달라 그랬어요. 출근하면서. 네. 그래서 차에다가 쓰레기를 싣고 이제 가면서 아파트 한쪽 구석에 쓰레기 이제 수거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쪽 가면서 차를 바짝 대고요. 이 자동 변속기 뒤에다 놓고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문을 열고 이제 쓰레기를 던지려고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되고 떨어지다 보니까 몸을 더 뺀 거예요. 몸을 빼다 보니까 브레이크 밟고 있던 발이 떨어지면서 차가 앞으로 나갔거든요. 예, 근데 몸은 반은 문이 열려 있어서 몸은 끼어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하트장에 있는 벽하고 차하고 사이에 사람이 낀 거예요. 본인이. 네, 그래서 가슴 부위를 눌리면서 소리도 못 질러서 한두 시간 아무도 안 지나가서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유사한 사고가 또 바로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이 주차 정산하는 기둥이 있는데 역시 이 자동 변속기 뒤에다 놓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가 카드를 놨는데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문을 열고 몸을 빼는데 차가 움직이다 보니까 몸이 역시 그 사이에 끼어서 역시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도 부천시장 사고도 본인이 이 발을 띄었는데 차가 움직이다 보니까 브레이크라 생각해서 갑자기 밟았는데 그게 가속 페달을 밟은 거예요. 그래서 네. 자동 변속기를 뒤에다 놓는 습관 버리셔야 되고요. 혹시 주차 정산하실 때 꼭 피에다 놓고 필요하면은 파킹까지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뒤에 2, 3초 늦어도 괜찮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네. 자동 변속기에 대한 이 변환을 좀 더 한 템포 느린 여유 있는 운전에 대한 거 강조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으시는 애청자분들 아마 제가 말씀드린 거 한두 번은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네. 차가 이 뒤에다 놓고 변속기 뒤에다 놓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약간 뭐 다른 거 하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밟은 적 이런 거 한두 번씩 있으실 거예요, 다들. 그렇죠. 네. 근데 이 부분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더욱 신경 쓰셔야 되는 근본적인 안전운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유롭게 운전해라라고 늘 매번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네. 가장 주목받는 해결책 중 하나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인데요. 이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나오는 각종 사망자, 사상자를 없앨 수가 있는 거죠. 어허. 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요, 어떤 기능이냐면은 앞뒤에 장애물, 사람이 있거나 누가 있을 때 혹시 내가 운전자가 잘못해서 가속 페달을 밟으면은 센서가 작동이 돼서 가속이 안 되고요. 계기판이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면서 당신 잘못 밟았다라고 알려주면서 차는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해주는 방지 장치죠. 네. 근데 이 장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말씀 들으시니까요. 네. 근데 이걸 빨리 장착을 해야 되는데 제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정부 고령운전자 사고도 급증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대책 중에 하나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제가 올해 3년째인데 3년 전에 일본의 이 성공 사례를 굉장히 많이 소개를 했어요. 일본의 우리나라 국토교통부하고 똑같은 데가 일본이 국토교통성이라 그럽니다. 네. 이 정부에서 나온 자료 같은 것들도 공유를 해드리고 여러 가지를 해서 빨리 애프터마켓용으로
장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3년째가 되고 있는데 아직도 시범 사업을 하고 있어서 좀 네. 답답합니다. 좀 더 그렇죠. 서둘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29년 1월부터 출시되는 승용차에는 이 장치가 의무화되지만 이게 기존 차량에도 장착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 목소리가 요새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높아지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데 3년 동안 얼마나 많이 떠들었겠습니까, 이거를. 그렇죠, 네. 칼럼, 방송, 또 자문회의 들어가서 좀 빨리 서둘러서 해라. 나한테 권한 줘도 내가 6개월이면 인증된 제품 만들겠다. 오호, 네. 왜? 이게 첨단 기술이 아니고요. 제가 전기전자제어 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정부가 한 2달 전에 말씀하신 대로 2029년부터 신차의 의무화 장치를 넣기로 했어요. 네. ABS 에어백 같은 거죠. 문제는 4년 이후에 신차 적용돼서 우리가 피부를 느끼려면 10년 걸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운행하는 차에다가 장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사례 소개시켰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본은 2012년부터 지금 13년째 되고 있는데 13년 동안에 이 애프터마켓용으로 고령 운전자 차량이 노후된 차가 많잖아요. 네.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굳이 좋은 차보다도 좀 오래됐든 쓴 차,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운행하는데 좋은 차 쓸 필요가 없어서 오래된 차가 많은데 이런 차를 대상으로 해서 일본에서는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인증 제품을 탑재하기 시작을 했어요. 애프터마켓용으로. 그리고 비용은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비용의 반을 지자체에서 대주고 있어요, 일본은요. 오, 네. 그래서 올해 지금 고령 운전자 차량의 몇 %까지 장착됐냐면 90%. 오. 10대 중에 9대가 장착돼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효과가 더 뛰어난 게요. 고령 운전자 전체 사고의 45%가 줄었어요. 이거 하나로요. 반이 줄었어요. 반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효과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이 정부에다 촉구하는 것이 신차도 의미가 있지만은 그리고 신차가 2029년이 자 작년에 일본이요. 이게 한 10몇 년 동안 장착을 하면서 입증이 되다 보니까 국제 기구에다가 이 자동차의 의무 장치 후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장착을 하라고 이미 자료를 이미 제출해놓은 상태고요. 네. 또 일본은 내년인가부터인가 신차에 다 적용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2029년이면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애프터마켓용으로 지금 현재 사고가 계속 생기고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장착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냐를 분명히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경찰청에서는 다음 달 12일부터 65세 이상 730명을 대상으로 장치 설치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대상이 730명이라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이게 시범사업인데 언제까지 시범사업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신청을 받고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에서 탑재를 해주는데 이게 인증된 건지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겠고 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이 운영하는 방법도 제가 정보들 자문해주면서 TF팀 만들어서 위원회 만들면 돼요. 네. 자동차 제작사 들어오고 이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도 얼마든지 많거든요. 여기 다 들어오고 전문가 들어가고 이거 관련해서 진행을 하면은요 금방 만들 수가 있고 인증된 게 나올 수가 있고 이미 일본의 사례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 작년 재작년에 연락이 많이 옵니다. 지자체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시나 도에서 우리 시도는 예산이 충분해서 이거 보조금 반액 이상 대주려고 그러는데 업체를 저한테 소개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인증된 제품 나오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라고 아쉬운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도 그래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자체에서는 사고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예산도 있는데 그래서 정부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또 요새 최근에 사고도 늘고 언론에서 이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은 그나마 3년 동안 떠든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떠드는 게요. 네. 그래서 좀 더 서둘러서 이 국민의 목숨을 빨리 구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자는 측면에서 고령 운전자의 종합대책 중에 중점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일반인 사고들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정부 특히 국토교통부가 서둘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만 굉장히 단기적으로 즉흥적으로 대책을 발표한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각종 사고가 생기면은 그때서야 난리가 나요. 뭐 열심히 움직여서 조치 취하는 듯이 얘기하는데 조금 있다가 이게 흐지부지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대형 재난이나 이런 거 생겼을 때 지금 대책 보면은 완전히 구축이 돼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셋 기능이 너무 강해요. 잊어먹은 게 너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슈화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높아지는데 조금 있다가 좀 줄어들면요 또 관심이 떨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아쉬웁니다. 정부가 좀 더 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주는 게 바로 모빌리티 자동차거든요. 이 안전장치 애프터마켓용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이 서둘러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좀 더 내년 초에는 인증된 제품 충분히 내년 상반기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 개 업체 제가 소개시켜드릴 수도 있어요. 업체들이요 다들. 네. 그리고 지자체 예산 준다는 데 많거든요. 얼마든지 얼마 좋습니까? 이미 구성이 돼 있고 시스템화가 돼 있는데 좀 더 중앙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서둘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운전자와 제조사와 정부 각각이 해야 할 역할이 있을 텐데요. 각각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제조사에서는 신차를 꼭 옵션이 아니더라도 기본 장착할 수 있게끔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이 저렴하면서도 좀 첨단화된 장치 개발, 또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좀 촉진할 수 있는 역할이 정부가 필요하고, 또 지자체에서는 보조금부터 시작을 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게끔 노력. 그리고 소비자는 그렇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장치가 아무리 좋아도요, 결국은 운전은 운전자가 하거든요. 네. 한 템포 느린 여유 있는 운전, 첨단 장치 너무 믿지 마시고, 본인이 좀 더 한 템포 느린 여유 있는 운전, 배려 운전, 이런 부분들이 이 좀 사고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5분 일찍 출근해도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페달 오조작 사고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지역과 함께 성장해갈 인재를 키웁니다. 지역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새로운 도전을 위한 성인학습자 평생 직업교육. 해외 우수인재 지역정착을 위한 명품 교육과정 혁신. 대학이 지역의 미래다.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아, 땡긴다 땡겨. 매콤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주세요.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100.1 MBC 라디오 6시 24분 31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2025년 올 한 해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올 한 해 안동시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안동시청 아나운서죠. 공보실 김주연 주무관과 이야기 나눕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올해 11월도 마지막 주를 막 지나고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제는 한 해를 정리하느라 또 바빠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많이 바쁘시죠. 그럼 저희가 오늘은 안동시의 한 해 이슈를 돌아본다고요? 네, 위대한 시민과 함께 새로운 안동을 지향하고 있는 이슈 5개를 짚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산불의 상처와 후원. 두 번째, 드디어 완성된 순환도로. 세 번째, 여름 핫플레이스였던 물속 걷는 길. 네 번째, 안동사랑 상품권 혜택. 다섯 번째, 더 유명해진 하회말 순서로 이야기하려 합니다. 네, 2025년 올 한 해 5가지 키워드 뽑아주셨는데요. 그럼 첫 번째로 산불 얘기부터 해볼게요. 올해 3월 말이었는데요. 피해가 정말 컸었죠? 그랬죠.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경상북도 북부 전역으로 번졌는데요. 전례가 없는 대형 재난이었습니다. 네. 이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지금도 시청 직원과 산하기관 직원들 물론 또 주민들도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요. 주변에 도움의 손길도 많았죠? 네,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신데요. 당시에 산불로 집이 모두 타고 임시 대피소에 계셨던 이재민 세 분은요. 우리보다 더 절박한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10만 원씩 30만 원을 그때 당시에 기부하셨어요. 이렇게 피해를 입은 이재민인데도 기부를 하셨다고요? 네. 힘든 상황에서 자신들이 받았던 위로와 희망을 다시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었다고 말씀을 전하셨고요. 네. 이와 같은 개인분들은 물론 자매도시와 기업들도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또 안동을 떠났지만 고향을 위해서 기부하신 분들도 있었죠? 네, 일직면이 고향인 신 씨는요. 집에 보관 중이던 귀금속을 처분해서 당시에 기부하셨는데요. 고향의 주민들이 피해 입은 모습을 보고 금반지 40돈을 팔아서 힘을 보탰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셔요. 그런데 여전히 임시주택에 계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필요한 물품 지원도 되고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물품 지원도 많이 되고 있는데요. 종로복지재단 이사장님과 각종 단체, 익명으로 보내주신 개인까지 144명이 물품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네. 임시 주거 환경에서 조금이나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냉장고와 선풍기, 성인 기저귀, 칫솔, 치약, 세제, 옷과 같은 당장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물건을 대략적인 금액으로 추정해보면 53억 정도가 될 것 같다고 하네요. 이곳저곳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지금 산불특별법이 제정된 후에 주민설명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별법 시행령의 주민지원책이 제대로 반영되길 함께 기대해보고요. 저희 두 번째 주제 나눠볼게요. 국도 대체 우회도로 얘긴데요. 이게 안동의 동서남북이 연결된 도로죠? 네, 2011년에 개통한 수상과 신석 구간, 2015년에 개통한 서우면의 교리와 수상 구간, 그리고 이번 2025년 개통한 용산과 교리 구간까지 차근차근 도로를 이어서 순환도로를 완성했어요. 우리 안동이 또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넓잖아요. 그래서 관광객들도 이 도로 덕분에 여행이 편해졌을 것 같아요. 안동의 대표 관광지라고 하면 하회마을과 도산서원이잖아요. 네. 이 두 개가 끝과 끝이라서 모두 가려면 시내를 지나야 했어요. 이제는 시내를 거치지 않고 유명한 두 곳을 좀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요. 또 세계문화유산인 봉정사도 영주 가는 길로 빠지면 기존보다 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또 관광객도 관광객이지만요. 우리 출퇴근길도 달라졌죠. 그렇죠. 생활인구가 많은 용상동과 안동과학대 부근의 서우면 구간은 항상 출퇴근길이 막히잖아요. 네. 최근에 개통한 북순환로 용산과 교리 구간을 이용하면 시내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거리가 9km 짧아졌어요. 아침에 잠을 30분은 더 잘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완성이 됐고요. 세 번째 얘기는요. 강변 물속 걷는 길인데요. 여기가 이번 여름철 힐링 명소로 유명했어요. 그렇죠. 혹시 여기 가보셨나요? 저는 아직 안 가봤거든요. 가보셨나요? 네, 저는 서울에서 온 친구를 데리고 여길 갔었어요. 친구가 한강이나 청계천보다도 여기가 좋다고 감탄했거든요. 네. 물속길 400m를 따라 사람들이 앉을 수 있도록 자리가 잘 마련되어 있고요.
뜨거운 여름밤에 여기서 배달 음식이나 과자, 시원한 맥주를 마시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 물이요, 어디서 내려오는 거예요? 안동댐에서 내려오는 물을 흘러 들어오게 했습니다. 이 또 주변에는 모래길과 자갈길, 맨발로 걷는 길도 함께 만들어져 있고요. 강변에 가면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마음껏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강변 물속 걷는 길 오늘 들으셨으니까 다들 한 번쯤 가보시면 좋겠고요. 네 번째, 안동사랑 상품권 얘기인데요. 최근에 혜택이 더 많아졌어요. 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모바일로 구매하는 안동사랑 상품권 혜택을 확 늘렸습니다. 올해 6월 말이었죠. 역대 최대 규모인 1,900억 원을 발행했고요. 매월 안동 신구의 절반이 7만여 명이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양이에요. 제가 안동에 와서 조금 놀란 점 중 하나가 네. 가게들마다 대부분 이 상품권 QR코드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보셨나요? 네. 그래서 저는 매월 1일이 되면 꼭 모바일로 상품권을 사두는데요.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물건을 살 땐 이걸로 결제해서 돈을 많이 아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개인별로 월 구매 한도가 있죠? 네, 개인별로 기존에는 한도가 월 20만 원이었는데요. 이번 혜택으로 모바일은 60만 원까지 월마다 살 수 있었고요. 아낄 수 있는 돈이 자연스럽게 많아진 거죠. 또 지금은 행사 기간이 끝났지만 8월부터 2달간은 결제할 때마다 사용한 금액만큼 10% 적립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립받은 돈은 다시 안동에서 사용하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지고요. 그렇겠네요. 안동사랑 상품권 할인율도 높으니까요. 많이들 애용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회마을 얘긴데요. 이게 한국관광 100선에 뽑혔습니다. 전에 여기가 K-팝 데몬헌터스 애니메이션의 배경이라고 잠깐 알려주셨잖아요. 맞아요. 모르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다시 찾아보셨나요, 혹시? 알겠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애니메이션 초반에 혼문이 열리는 장면에 잠깐 나오는데요. 듣고 계신 분들도 지금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안동 분들은 아 하고는 아실 수도 있습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가 2년에 한 번씩 꼭 가봐야 할 관광명소 100개를 뽑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꼭 가봐야 할 곳 중 한 곳으로 하회마을을 선정했습니다. 사실 이 하회마을이 이미 세계의 유산이기 때문에 유명한데요. 여기 가면 어떤 걸 즐길 수 있나요? 먼저 재미와 감동이 있는 놀이문화를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인류 무형 문화유산인 하회 별신구탈놀이를 체험을 볼 수 있고 밤에는 하회 선유 줄불놀이도 볼 수 있고 고택에서 잠도 잘 수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고즈넉한 이곳을 걷고 앉아서 가만히 풍경을 보고 있다 보면 사유와 성찰이 있는 정신문화도 느낄 수 있습니다. 세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한국인 안동을 가장 깊게 즐길 수 있는 곳이니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곳에서 좋은 추억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더 유명해진 하회마을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2025년 올 한 해 5가지 키워드로 바라본 안동 이야기 이모저모 나눠봤습니다. 그럼 저희 3주 뒤에 다시 뵙죠? 다음에도 재미있고 유용한 시장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시청 아나운서죠. 공보실 김주연 주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먼저 대통령 지지율 추세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슈에 따라서 대통령 지지율의 변화가 있는데요. 직전 조사보다는 조금 올라간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무선 자동응답 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본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55.9%,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0.5%로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7% 올라갔고요. 부정평가는 조금 내려온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부터 G20 정상회의 참석, 또 UAE, 이집트, 튀르키예 방문 등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지지율 더 올라갈까요?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정확히 소개를 해드리면 직전 조사보다는 긍정은 1.4%포인트 직전 조사보다 올라갔고 부정평가는 0.7%포인트 내려왔습니다. 대통령의 이 순방 외교,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영향을 주는 지표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을 통해서 계속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대통령 국정수행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지표는 바로 ESC, 경제, E, 이코노미, 그리고 S, 외교 안보, 그리고 C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네. 소통이죠. 바로 대통령 임기 초반에 경제 또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으면서 지금도 이 숨가쁜 또 외교 행보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G7 임기 시작하자마자 또 APEC 경주에서의 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가 있었고요. 또 이번에 이제 G20 남아공에서 특히 이제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많은 주목을 또 받을 수 있고 또 긍정적으로 국위 선양도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해외 순방이거든요. 경제적 성과로 MOU도 체결하고 다른 것보다도 다른 이슈보다도 가장 크게 대통령의 이 국정 수행에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해외 순방의 경우입니다. 이번의 경우에도 또 MOU 체결을 지금 아프리카 중동 순방에서 한 150조 원 규모 부각이 되고 있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고 또 조금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린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그런데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이 연일 큰 이슈였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같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대장동 항소 포기가 중요한 정치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국정수행에는 크게 영향을 못 미치는 이유는 중요한 지표는 이런 정치적인 이슈보다는 주로 경제, 그다음에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외교 안보 S, 또 C, 이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다른 이슈보다는 더 많이 주목받는 이슈가 무엇인가, 더 많이 노출되는 이슈가 무엇인가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은 다른 어떤 이슈보다도 특히 경제는 코스피 5천을 목표로 내걸었고 또 한미 관세 협상도 팩트시트가 발표가 됐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다가 조금 내려오기도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또 4,200포인트 이 코스피 지수가 또 돌파를 하고 또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는 이런 것이 이제 계속 반복되면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 이 정치적인 이슈,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된 이슈도 좀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거 아니냐,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또 윗선 영향을 준 거 아니냐라고 이제 따지고 있고 또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영향이 없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40.5%니까 이 부정평가가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슈, 바로 해외 순방, S, 세큐리티, 바로 외교 안보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나저나 국무총리실에서 지금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반응을 얻게 될까요? 결국 중도청의 영향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치 이슈는 진영 간으로 완전히 쪼개져서 나눠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한쪽에서는 헌법 존중, 내란에 어느 정도 이 가담을 했는지 지금 이제 여당에서는 내란으로 이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또 동조하거나 이런 공무원들의 행위를 절대 자시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정부 여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 49개에 약 한 520여 명의 별도 TF가 각각 설치되어 있고 4명의 이제 자문단으로 구성이 돼서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지 또 담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좀 정치적인 성격이 없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에서는 이것이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가 아니라 헌법 파괴 내란몰이 TF다. 중요한 건 이제 중도층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중도층에서 판단할 때는 공무원 75명, 물론 뭐 75만 명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공무원 사회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럴 때 중도층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데이터상으로 볼 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형식, 충분한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느냐, 검증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정말 이른바 여당에서 설명하고 있는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또는 참여한 그런 어떤 정황이 뚜렷하게 포착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명백한 또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휴대폰을 임의적이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인데 이제 자발적으로 제출해서 이 부분을 검증한다고 하는데 그럼 제출 안 한 사람한테는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이게 이제 형식적으로 또 이제 제보를 받는데 이 제보가 승진을 앞두고 중에 투서 형태의 음모론으로 또 음해하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닌지 이게 이제 형식 내용은 이런 부분일 겁니다. 자칫 이 검증 결과에 따라서 어떤 공무원의 경우에는 평생 이제는 남아있는 자신의 인생에서 내란 공무원으로 낙인 찍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억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대로 좀 검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고 또는 구제 절차를 밟을 수도 있거든요. 법적으로든 아니면 행정적으로든 그런 것들이 충분히 보장되는 그런 검증이 되느냐 또는 아니냐 이 부분이 형식과 내용 차원에서 중도층에게 또는 무당층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에 동조한 공무원에 대한 검증 과정 어떻게 이뤄질지 함께 지켜봐야겠고요. 그럼 네. 최근 정당 지지율 추세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정당 지지율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방선거는 정당 지지율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는 단 하나의 선거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후보자에 대해서 최대한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또 국회의원 선거는 자기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또 기초의원, 광역의원, 교육감, 비례투표까지 뭐 적게는 4장에서 많게는 7장까지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네. 이럴 때 이른바 일관 투표라고 해서 정당 지지율에 정당 선호에 따라서 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정당 지지율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리얼미터와 에너지경제신문의 정당 지지율 조사인데요. 날짜만 이 조사는 20일, 21일 양일간의 조사입니다.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요. 더불어민주당 47.5%, 국민의힘은 34.8%. 상당히 좀 좁혀졌을 때도 있었는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은 한 12.7%포인트가량 두 정당의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2.9%, 개혁신당이 3.8%로 나타나서 국민의힘이 최근에 장외 집회 등을 통해서 상당히 반 이재명 정부 슬로건을 내걸고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전 국민과 함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전 국민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당의 지지율은 그다지 큰 변화가 없는 34.8%, 민주당은 47.5%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에 들어갔는데 정부 여당의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제자리 걸음이란 말이죠. 이 장외투쟁을 함에도 별다른 영향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 시간을 통해서 계속 추세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지난 8월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난 이후죠. 8월 2주째 이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은 큰 차이가 없어요. 39.9%의 민주당, 36.7%의 국민의힘.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34.8%거든요. 이번 조사거든요. 근데 네. 민주당은
47.5%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민주당은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이른바 밴드 웨거닝, 대통령의 후광 효과로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덩달아 따라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 후광 효과, 할로 이펙트가 작동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것을 견인해 줄 수 있는 후광 효과가 따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별 차이는 없어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렇게 내려간 것도 아니지만 더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다. 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뛰어넘을 정도는 안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장동 항소포기라고 하는 민주당으로서는 악재, 국민의힘으로서는 호재가 있는데도 왜 그럴까? 첫 번째는 우리가 이슈연구소니까요. 이 정당 지지율의 속성은 반사 이익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지지율이라는 것은 발광체가 돼야 되거든요. 스스로 빛이 나야 이른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던 대로 슈테른슈트인데 별의 순간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사 이익은 한계가 있다. 스스로 만들어내는 지지율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우리 이슈연구소를 통해서 우리 분석을 통해서 많이 설명을 들었는데 3P입니다. 정당 지지율은. 첫 번째로 P는 바로 필로소피, 이념입니다. 정체성을 좀 더 외연을 확대하면서 중도층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지금 장애 투쟁도 하고 있지만 중도층이 손쉽게 쉽사리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는 3P 중에 두 번째 P는 팔럿입니다. 정책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다가도 민주당의 정책이 틀린 줄은 알겠는데 가령 뭐 노란봉투법에 나는 공감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러면 국민의힘이 판단하는 노란봉투법은 뭐냐? 그러면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빨간봉투법은 뭐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대안으로서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게 팔럿이고 마지막으로는 이건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장동혁 대표로서도 전당대회 때 장동혁 대표를 또 밀어준 세력이 있거든요. 국민의힘에서 보수 쪽에서 뭐 전환계 시도 있고. 근데 이제 지금 내년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또다시 이건 거의 제가 이제 최초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에 이 보수 세력, 보수 정치에 주어진 과제가 보수 빅텐트다. 왜? 뭉쳐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게 뭐냐면 뭉살 헛죽이거든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뭉살 헛죽. 근데 이제 지금 그 뭉치면이라고 하는 이 요구에는 장동혁 대표, 한동훈 전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또 유승민 전 대표까지 뭉칠 수 있겠느냐.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지지층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할 겁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기기 위해서는 똘똘 뭉쳐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6.25 전쟁 때 결국 대한민국이 북한 공산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그때 뭐 이제 여러 역사적 평가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때 그 당시에 그 전쟁에서의 국가 지도자는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저는 뭐 역사적 정치적 평가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의 슬로건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바로 마지막 P가 피플입니다. 사람들이 뭉칠 수 있느냐.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장애 투쟁을 하고 있지만 중도층이나 또는 20대, 30대들이 또 60대 초반까지, 60대 초반이 최근에는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하거든요. 이들이 또 주부층들이 또는 자영업층들이 또는 학생층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잘 마련되고 있지는 않는 것이 이 국민의힘이 더 지지율을 확대하지 못하는 이유로 풀이됩니다. 그러면 가장 쉬운 게 윤호개인에서 탈피를 한다면 개혁신당이든 뭐든 이렇게 뭉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앵커께서 예리해도 너무 예리한 질문을 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왜냐하면 반 이재명 블랙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실제로 비상계엄 이전에도 또는 비상계엄 이후 또 탄핵 선고가 내려질 동안에도 또는 또 탄핵 선고 이후에 대선 국면에도 제일 전면에 내세웠던 거는 반 이재명이거든요. 근데 반 이재명 블랙홀 정치를 빨아들이는 것이 그게 능사는 모든 것에 대한 해결책은 안 됐던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비상계엄 손절이라고 하는
분기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외연이 확대될 수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국민의힘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똘똘 뭉치면서 정책 대안을 내놓는 실력 정당. 이렇게 되면 지지율이 거의 오차 범위 내로 이 한국 갤럽 조사에도 근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런 이야기를 우리 안동 MBC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분석들을 계속 청취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청취된 내용을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실행, 액션이거든요. 이 액션을 해낼 때 지지율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반사 이익으로는 지지율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발광체가 돼야 한다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